네, 계속해서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신얼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회사를 옮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옮기셨습니까? 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제 더 투자전략팀장이면 이제 더 큰 거를 봐야 되죠. 네, 금리와 부동산 중심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금융시장,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좀 커버를 하면서 투자자분들께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이 4분기 GDP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끝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 네. 경기는 연착륙할 거 아니냐는 좋은 쪽으로만 지금 다 해석이 됐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달러화만 조금 약세 보이고 있으면서 주식, 채권, 원자재 모두 강세장 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시가 좀 온기가 조금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주요국 증시들이 YTD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년 말 대비해서 대부분 0에서 10% 초반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나스닥 또한 전년 말 대비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10% 이상 올랐고요. 예.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약 50bp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채 커브 수익률 곡선을 살펴보게 되면은 6월물에서 1년물 정도가 4% 중후반에 위치하에 있고 대부분 이제 커브가 조금 역전이 되어 있죠. 원래는 장기물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장기물로 갈수록 금리가 내려가는 커브 인버스 상태인 점들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경기에 대해서 둔화를 넘어서 침체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시장 참가자들은 강하게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긴축 정책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종료가 임박해 있다. 종료가 아니더라도 크게 무섭지 않다라는 인식들로 인해서 강달러를 주도했었던 연준발 긴축 정책에 대한 모멘텀 또한 상당히 소멸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서 주요국들 중에서 주요 기축통화들과 비기축통화국들의 금융시장 여건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요즘 하여튼 전반적인 분위기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도 안정되고 금리도 내려가고 맞습니다. 주가는 또 반등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제 연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어떤 통화 정책의 중심이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갔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물가에서 경기, 그러니까 2022년도의 키워드는 물가였다라면은 23년도는 경기와 고용 시장으로 대변될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고 물가의 안정세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지에 대한 확신은 사실 없습니다. 워낙에 가파르게 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 즉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올라왔지만 연준이나 한국은행의 물가 타겟팅 수준은 2%대이거든요. 2%대로 회귀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잉 긴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대 인플레를 제어하고자 하는 중앙은행들의 정책 목표 달성 미션의 수준이 빠르게 후퇴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과잉 긴축에 대한 강도, 그러니까 긴축의 스탠스가 작년도에 너무 가팔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상당히 덜어냈다. 그러면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선진국들은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지만 아래 공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 기업, 가게 모두 이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소비 여건이 악화가 되면서 가계 쪽에서 조금 이제 소비 여력이 선진국들 중심으로 좀 미진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의 둔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여기에 금리 인상 후반부에 항상 나타날 수 있는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고려한다라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면서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언제쯤 물가에서 경기에 대한 부분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서
시장이 지금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나타날지가 올해의 화두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시장은 뭐 아래 공포가 아니라 알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리세션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금융시장의 아무래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레벨로 본다라면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만약에 아래 공포가 현실화되었을 때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으로 기결이 된다라면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나 워낙에 금융시장의 긴축 모드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부분들이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은 조금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준이나 한국은행의 시선이 경기로 옮겨가는 거나 투자자들의 시선이 경기로 옮겨가는 것, 이건 앞으로의 문제고 네. 지금 당장은 빨리 이 유동성 공포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골드만삭스의 권구훈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경제가 완전히 재개되면서 한국 무역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미국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인데 네. 중국만 회복되면 우리는 살 길이 있다. 뭐 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먼저 그 백그라운드 차원에서 한번 짚어본다라면은 중국의 코로나 정점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보건 전문가들의 진단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 춘절을 지나면서 도시에서 시골로의 유동 인구들이 워낙 많이 갔었고 거기에서 좀 확산이 빠르게 되다 보니까 2월까지 이제 점차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며 2월 후반에 한 번에 좀 우리도 한번 다 겪었지만 그런 재확산의 가능성은 있으나 정점을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파동을 겪으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경제의 재개 가능성, 리오프닝에 의한 여러 가지 수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경제가 수출 증감률이 3개월 연속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개월째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개월째 중립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있어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출이나 내수는 이미 위축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의존의 아무래도 무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었을 때 그 수혜를 한국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리오프닝이 되고 중국 국내에 지금 이동 수요가 상당히 높은데 해외 단체 여행이 재개가 되었을 때에 근방에 위치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수출과 내수 시장에 모두 온기를 줄 수 있는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이 올 상반기 특히나 1분기 말부터 2분기 초반에 국내 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진단들이 좀 서서히 빠르게 좀 시장에서 거론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밸류 체인의 어떤 변동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 그렇게 크게 예전처럼 수혜를 입긴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뭐 해외 관광객 뭐 보내는 것도 아직 한국에 대해서는 보복 기류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금 상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글로벌 경기 차원에서는 원자재 시장이 상당히 핫한데요. 인플레 해치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구리 가격이 지금 $10,000에 육박하여 있는 한 $9,000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제조업과 거의 밀접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특히 구리 가격에 있어서 선행 지표로서의 가격 상방 압력은 경기 회복의 신호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여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전망치보다 덜 나쁠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현 시점보다는 더 나빠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최근의 기류는 그렇고 시장에서 가격 또한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사실 이렇게 통화 정책의 시선이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진다면은 채권 시장 호재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금리가 내려갈수록 채권 가격으로 올라가니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개인들도 채권 아주 쓸어담다시피 했는데 그럼 올해는 주식보다 채권으로 봐야 되나요?
자산 시장의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물가 때문에 힘들었던 자산이 선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1년 전 이맘때도 물가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았던 것들은 2월, 3월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채권 시장은 21년 4분기부터 물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자산은 채권 시장이다. 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고요. 채권 시장의 호재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채권 종합지수, 뭐 KRX든 KIS든 이제 지수의 그 기관들이 있는데요. KRX 기준으로 지금 전년말 그러니까 1개월이 채 안 되는 한 4주 동안만 하더라도 국내 채권 종합지수의 수익률이 3%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일드 확보와 자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고루고루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개월 만에 채권의 평가 이익이 이자 수익과 함께 3%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주식보다 높네요. 뭐 증시 지수 차원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월간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22년 1월부터 잔고가 13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3년 1월만 하더라도 약 2.5조 원 정도 장외 채권 시장에서 채권 순 투자 그러니까 만기 도래분을 고려하더라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1년 말 대비해서는 약 15조 원 이상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채권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자산 시장의 포트폴리오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긴 뭐 작년에는 모든 자산을 다 무너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부터 살아난다는 거는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신용 등급이 이제 AA급, 이른바 우량채뿐 아니라 A급, A 등급인 그 뭐 약간 비우량채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쪽도 매수세가 뜨겁다고요. 근데 한편으로 걱정도 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크레딧 시장이 빠르게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어서 조금 과열 양상이 아닌가라고 정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나 보고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연초부터 크레딧 시장 그러니까 회사들의 사채 발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기가 있으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적절하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국고 3년물 대비 회사채 AA-3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약 105bp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4%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싱글 A 제로의 3년물 금리는 5.1%로 한 180bp 정도 됩니다. 채권 시장의 온기가 확산 중인 것은 맞고 국고채 시장이 워낙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기준금리보다 낮은 시장금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은 금리 동결 그리고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면 연말쯤에는 금리 인하 시그널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에 기반해서 크레딧 시장도 좀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사실 주의할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의견이 4분이었고 금통위에서 동결 의견이 2분이었습니다. 4대2로 결정이 되었고 2월 말 금통위에서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항상 크레딧 리스크는 금리 인상 후반부 그리고 금리 동결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의 재고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고채보다는 회사채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회사채가 금리와 스프레드가 높은 것은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테이킹하겠다라는 것인데 선별적인 회사채의 판단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향후에 크레딧 리스크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이든 가게이든 아니면은 금융시장의 자산에서 나타나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AA-3년물은 전년 말 대비해서 40bp 이상 축소가 되었고요. 싱글 A급은 약 25bp 정도 빠르게 스프레드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들은 더 빠르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 고려할 때 시장에서 접근을 할 때는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지불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될 때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점 고려한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금리 인상 종료 임박을 해 있기 때문에 좀 유의가 필요하다. 선별적인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시장 주변 여건이 다 좋아질 때는 네. 약간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네, 측면이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린 상태에서 그걸 계속 동결 상태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크레딧 리스크로 나타나지 말란 법이었기 때문에 네,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폭 축소와 함께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어요. 네. 캐나다 중앙은행의 이 움직임은 항상 그 선행지표 비슷한 뭐 이런 느낌도 좀 갖게 네,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렇게 네. 보는 그런 신호라고 봐도 될까요? 네, 캐나다 중앙은행 BOC가 4.5%로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일시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하죠. 다음 주에 2월 FOMC에서 연준은 현재 기준금리 4.5%에서 4.75%,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빅스텝 가능성 상당히 희박해져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금통위도 3.25에서 3.5%로 금리 올리면서도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이 2분이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작년 9월 호주 중앙은행부터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올리다가 9월에 25bp 베이비 스텝을 올리면서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진행했을 때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빅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의 폭을 줄였고요. 우리 또한 10월, 11월로 갈 때 10월에 금리 인상을 50bp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베이비 스텝이 필요하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금리 인상 후반부로 오면서 이견들이 나타나고 있고 연준은 워낙에 물가가 높은 점, 과잉 긴축을 해서라도 과소 긴축보다는 낫다라는 판단하에 하고 있지만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번에 25bp를 했기 때문에 호주, 한국, 캐나다에 이어서 연준 또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 인상의 속도 조절이 후반부로 갔을 때에는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금리 문제 이게 이제는 뭐 우리 관심사에서 좀 멀어졌지만 끝난 건 아니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상인증권의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